네, 런천 세션은 Beyond Everyday Thinking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좀 다른 주제들을 하나의 세션으로 묶어보았고, 좌장으로는 한길병원의 정옥성 선생님과 여의도 성모병원의 박철수 선생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옥성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eyond Everyday Thinking이라는 제목으로 런천 심포지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픽이 3개인데요. 15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15분간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령 환자에서 이제 PCI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심방세동 환자를 많이 만나는데 이런 환자에서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어떻게 쓸 것인지 서울성모병원의 오규철 교수께서 강의를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밥값은 제가 여기서 앞에서 할 테니 여러분들은 편하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AFib 있는 환자에서 PCI를 할 때 어떻게 항혈전제를 쓰자는 거고, 사실 한 3, 4년 전에 약간 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최근에 새로운 에비던스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그 지원을 해주시는 다이치상교 릭시아나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아마 재작년에 제가 아시아에서 이제 아시안 페이션트에서 심방세동 환자들의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페이퍼가 하나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4가지의 노악 중에서 이런 다양한 환자 특성에 따라서 가장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으로 쓸 수 있고 에비던스가 있는 것은 이제 에독사반, 릭시아나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더리 페이션트들, 고령의 환자들이 심방세동이 많고 또 고령의 환자들이 블리딩 리스크 여러 가지 코모비디티가 많으니까 그런 환자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에비던스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65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85세 이상이 되더라도 적어도 와파린에 비해서 에독사반을 30 또는 60mg 썼을 때 스트로크 프리벤션의 에피커시는 안전하면서 블리딩 역시나 와파린 대비 확실하게 유의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이제 저희가 이만큼 노악을 광범위하게 쓰는 그런 에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더라도 그게 7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80세 이상이거나 블리딩을 줄여주면서 넷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해준다라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모든 노악이 다 동일하냐? 특히나 고령의 환자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리보락사반을 쭉 살펴보더라도 통계적으로 이제 다 클래스 이펙트이긴 한데 이제 에독사반이나 아픽사반 같은 경우 이런 고령 환자에서 조금 더 세이프하다는 그런 측면들이 보인 바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페이퍼들에서도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에독사반 같은 경우에는 이 80세 이상의 엘더케어 연구를 통해서 80세 이상의 환자에서도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에피커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어서 보시면은 엠볼리즘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 15mg만 써도 확실하게 플라시보보다 효과가 있고 블리딩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는 그런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브그룹 등을 분석을 해보면 재밌게도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90세 이상에도 환자들이 인롤이 되었고 그런 환자들조차도 굉장히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 환자에서 따로 이제 그런 섹션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노악 중에서 아픽사반과 에독사반은 고령 환자에서 와파린과 비교했을 때 출혈이 적다. 그리고 엘더케어 AF 연구를 통해서 에독사반을 15mg 쓰는 것도 괜찮은 치료 전략이 되겠다. 특히나 프레일한 올드 페이션트에서는 가능하겠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또 이제 PCI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래서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만 99세인 환자분을 이제 무사히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시켜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만 98세인 환자분이 또 응급실로 오셔가지고 지금도 계시는데요. 그만큼 이제 80대가 아닌 이제 90대를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 나이가 들면은 이런 LA 캐비티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AFib의 프레벌런스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 중에서 또 PCI가 필요한 오래 사시니까 또 아테로스클로시스가 진행하면서 PCI가 또 많아지고요. 근데 이렇게 PCI를 했을 때 어떻게 이런 약들을 써서 이제 스트로크 프리벤션을 하면서 MI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예방할 거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티플레이틀렛과 안티코아귤레이션을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트리플 테라피, 노악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다 쓰던 트리플 테라피가 한 5, 6년 전까지 확 유행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더블 테라피라고 하는 노악과 P2Y12 이니비터 싱글을 쓰는 게 조금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이 밝혀져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4, 5년 전에 이미 일어났고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항상 PCI를 했을 때 항혈소판제를 쓰는 거, 심방세동을 있는 환자에서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항응고제를 쓰는 것들이 같이 쓰면은 확실하게 블리딩이 높고 어느 한쪽을 쓰면은 좀 반대쪽의 에피커시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또 약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항혈소판제도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도 있고 노악도 네 가지에다가 와파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조합들을 다 하다 보면 이제 수백 수만 가지가 있다고도 이제 뭐 예전에 그 저희 그 국내 TCT AP 때 한번 오셨던 그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는데 이런 1년 동안의 그 랭스까지 고민을 한다면은 약 280만 가지의 그런 레지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치료 전략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이스케믹 블리딩 리스크 그냥 평범한 환자들에서는 아스피린 플러스 OAC 플러스 클로피도그레를 6개월까지 쓰는 것이 거의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들어 있었던 것인데 이제 2020년부터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짧아지기 시작하죠. 트리플 세라피는 1개월까지만 써라라고 되어 있었다가 AFib 가이드라인에서도 1개월에서 뭐 조금 더 이제 뭐 오래 쓸 경우에는 한 6개월까지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021년도부터는 페리 PCI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그냥 입원 기간 동안만 쓰고 아스피린은 중단하고 더블 테라피 오랄 안티코아귤런트와 P2Y12 이니비터만 써라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이제 세게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엔트러스트 FPCI 연구도 이제 그중 하나가 되겠는데요. 이 연구 자체는 이제 에독사반 베이스드 아니면은 와파린 베이스드 안티스롬보틱 레지멘인데 거기다가 이제 안티플레이틀렛을 어떻게 섞을지에 대한 그런 비교했던 RCT가 되겠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란셋에 실렸던 연구가 되겠고 결국에는 이제 오랄 안티코아귤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있는 그냥 AFib 환자들에서 PCI를 하고 나서 약을 어떻게 썼는지 비교해 본 건데 약 1,500명을 랜더마이제이션 해서 일단 에독사반 베이스는 에독사반 60mg에 P2Y12 안타고니스트인 클로피도그레를 사용을 했던 환자들이고 또는 뭐 연구 자체에서는 프라수그리나 티카그렐로도 일부 포함이 되긴 했습니다. 또 반대쪽 군에는 와파린을 쓰면서 P2Y12 안타고니스트를 쓰는데 여기에 또 신기하게 1개월 이후에는 아스피린도 좀 갖다 붙이는 약간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노악 더하기 P2Y12 이니비터, 와파린 더하기 P2Y12 이니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환자들이 이제 12개월간 팔로우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구 자체가 처음에 이제 non-inferiority를 이제 증명을 하고 입증이 되면 이제 superiority까지 계산을 해보도록 설계가 되었었고 그 결과를 보시면은 환자들이 이제 메이저 또는 이제 뭐 클리니컬리 한 significant 블리딩을 보인 측면이 한 1년 시점에서 확실하게 에독사반 레지멘, 에독사반 P2Y12 이니비터 썼던 군에서 약 한 10난인피리어하게 통계적 그 수치상으로 확실히 줄어들고 이제 난인피리어하다라는 것을 보인 바가 있고, 근데 이제 수피리오리티를 입증을 했을 때는 이제 수피리어하지는까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한 바가 있어서 이런 와파린 예전에 쓰던 이제 와파린 베이스드 트리플 테라피에서 이제 노악 베이스드 듀얼 테라피가 조금 더 확실히 블리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클루전으로 인해서 AFib이 있으면서 PCI를 시행했던 환자에서 이제 풀도스 에독사반 60mg 더하기 이제 P2Y12 이니비터가 와파린,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를 썼던 이제 트리플 테라피보다 난인피리어하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메인 에피커시 뭐 여러 가지 그 이스케믹 이벤트 프리벤션 측면에 있어서는 비슷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표를 잠깐 보셨으면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스피린은 한 3, 4일 쓰고 끊으면 되겠구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이 엔트러스트 FPCI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제 카플러마이어 커브를 보면은 30일 이내에는 이 파란색 선이 에독사반 레지멘인데 조금 더 높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 이제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도 에독사반을 쓰는 게 오히려 트리플보다 좀 더 높다라는 그런 이제 뭐지 싶은 그런 게 좀 보이긴 합니다. 확실히 2주의 랜드마크 어널리시스를 해보게 되면은 2주까지도 에독사반 레지멘이 조금 더 이제 이벤트가 많은 것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가 와파린을 쓰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PCI 하는 이 페리 PCI 피리어드에는 저희가 펑처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와파린 잠깐 끊었다가 이제 다시 INR 맞춘다고 쓸 텐데
그런 초기 환자군에서 이제 INR이 2가 안 되는 테라피틱 레인지에 들어가지 않는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반면에 에독사반은 한 2, 3일 정도 먹으면은 충분히 이제 안티코아귤레이션 이펙트가 나타나니까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에독사반 베이스드 레지멘이 조금 더 이제 블리딩이 많지 않았냐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실제로도 이 INR을 비교를 해보면은 한 2주 이내까지는 한 절반 정도의 환자가 이제 INR이 2가 안 되는, 채 안 되는 상황이어서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제 그런 여러 스트로크 프리벤션 측면이 오히려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아스피린을 진짜 2, 3일 쓰고 끊을 것인지 뭐 한 2주는 써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엔트러스트 AFib-PCI 말고 다른 노학들도 비슷하게 이전 AFib 있으면서 PCI를 시행하는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RCT 연구들을 진행했었고 연구 자체는 크게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한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PCI를 시행하는 AFib 있는 환자에서는 VKA, 와파린보다는 노악이 preferred oral anticoagulant가 되겠고 더블 안티스로포틱 테라피 와파린과 이제 P2Y12 이니비터 그 중에서도 클로피도그레를 쓰는 것이 트리플 테라피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선호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조금 근데 좀 더 살펴보면은 이러한 이제 트리플 안티스롬보틱 테라피와 더블 테라피를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네 가지 연구들의 메타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제 노악과 P2Y12 이니비터가 세이프티, 블리딩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맞는데 MI를 프리벤션하는 것,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프리벤션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이벤트 수를 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MI 스텐트 트롬보시스 측면에 있어서 이 네 가지 풀드 아날리시스를 통한 것을 봤을 때는 듀얼 더블 테라피, 노악과 P2Y12 이니비터만 쓰는 것이 조금 더 MI를 많이 발생시키고 스텐트모시스를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는 사실 MI는 크게 통계적으로 약간 유의하지 않고 스텐트모시스는 좀 더 많은데 요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ACS 서브그룹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MI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스텐트모시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좀 늘어나는 것을 보인 바가 있어서 조금 하이 리스크인 환자에서는 뭐 가이드라인에서 페리 PCI 쓰고 끊으라고는 하지만 뭐 스템이다, 뭐 난스템이다, 뭐 언스테이블 엔자인이다 이런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블리딩 리스크가 많지 않다면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의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어거스터스가 이제 아픽사반을 써서 이제 AFib-PCI 한 이후에 이제 비교했던 그 연구인데 보면은 스텐트 트롬보시스가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30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조금 세게 쓰고 그 이후에 아스피린을 중단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나는 이벤트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서 그래서 그 아스피린 시점은 개개인별로 환자 배인별로 테일러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거스투스 연구에서도 보면은 이게 너무 뿌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게 블리딩이고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메이스인데 그리고 왼쪽이 30일 이내, 오른쪽이 이제 3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아스피린을 쓴 군, 초록색이 아스피린을 안 쓴 군이 되는데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30일 이내에서는 아스피린을 쓰면은 블리딩은 확실히 더 많아지지만 여러 가지 메이스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줄어드는. 요거를 합치면은 그냥 딱 어느 정도 그냥 일찍 두 개가 비슷해지는 게 되겠고 30일 이후에는 아스피린을 쓰면은 블리딩은 확실히 많아지는데 30일 이후에 아스피린 쓰고 안 쓰고는 이스케믹 이벤트 측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서 넷으로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블리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아스피린을 안 써도 좋은 거.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그 회사에서 준 자료에서도 보면은 이 아스피린을 너무 빨리 끊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30일 기준으로 이제 이스케믹과 블리딩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과연 그러면은 이 노악과 함께 포텐트한 P2Y12 이니비터를 쓰는 거 조금 뭐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클로피도그레를 티카그렐러나 프라수글렐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 하는데 사실 뭐 티카그렐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앞서 보여드렸던 4개의 이제 랜드마크 RCT에서 포함이 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2% 정도가 이제 가장 많았었던 건데 확실하게 티카글렐러와 노악을 같이 쓰면 이제 블리딩 레이트가 좀 더 높아진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고요.
프라수그렐 같은 경우에는 티카그렐러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없기는 하고 더 적게 쓰긴 했는데 약간 4배까지도 많아질 수 있어서 블리딩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뭐 AI한테 뭐 입력해가지고 답을 달라고 하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러기가 어려운 게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환자들이 또 이스케믹 리스크가 같이 높은 요 이제 빨간색 군들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가 되겠죠. 뭐 블리딩 리스크가 높으면서 이스케믹 리스크가 낮으면은 그냥 좀 적게 쓰고 그 반대면은 많이 쓰면 되는데 이제 요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가 이제 꽤 많은 이제 고민이 저희가 실제 진료를 하고 PCI를 하면서 고민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의학 자체가 예술인데 자꾸 의사 수만 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러 가지 환자마다 그 다양한 베리어빌리티가 있는데 그 모든 베리어빌리티를 통제를 할 수 있다면은 그냥 과학이지 예술이 아니다라고 했던 뭐 이런 분들의 말씀도 있고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결론을 짓자면은 다이렉트 오럴 안티코아귤런트 노악과 이런 트리플 세라피를 하는 것은 페이리 PCI 피리오드에만 뭐 길게는 한 2주에서 한 달까지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을 한 달 정도까지 쓰는 거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리즈너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고위험군 하이 블리딩 리스크 있는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끊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여러 에비던스가 또 있으니까 쉽게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규철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신은석 교수님은 국내 심평원의 아주 어려운 고시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뚫고 DCB 실제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는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Current Update in DCB Treatment of De Novo Epicardial Lesion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국선 교수님 정말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제 우연히 한 20여 년 전에 제 환자가 리커런트 ISR이 있어서 아주 속을 썩이는 환자들이 계속 쌓여가는 걸 이제 제가 좀 어떻게 알아가지고 DCB를 이제 만들어 쓰기 시작하다가 이제 현재는 몇 년 전부터 지금 굉장히 이제 유럽에서 먼저 핫하게 이제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지금 미국이 인벌브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시작되면은 굉장히 DS와 함께 아주 좀 같이 이제 유용하게 PCI에 사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현재 이제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주로 드노브 리전에서의 이제 현재까지 업데이트를 좀 최근 데이터만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로 이미 플로우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개선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리전에 대해서 리스테노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로컬 드럭 트리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재까지 개발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스텐이죠. 메탈에 드럭을 묻혀서 이제 리전에 어플라이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방법을 벌룬으로 하면 어떨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드럭 코티드 벌룬 트리트먼트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스텔리베이션 MI에서조차 우리가 메디컬 트리트먼트는 이겼지만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는 이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데스 MI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DCB는 벌룬보다는 낫기 때문에 아마 이게 DS와 컴패러블한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 좀 없지만은 5년까지 나와 있는 롱텀 아웃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DCB 인디케이션이 계속 익스펜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리전 프레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DCB는 사실 메인 메커니즘이 벌룬 엔지오플라스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핫하게 나와 있는 세컨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시롤리무스 DCB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데이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10년 DS 이게 RCT거든요. 9,000명 환자들을 해보면 10년에 한 20%인데 애뉴얼 2%예요. 이게 RCT 데이터가 그렇지 사실은 레지스트리 올커머들을 해보면 한 3에서 5% 애뉴얼리 이벤트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DCB는
일단 메탈과 연관돼 있는 이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내추럴 코스 정도, 그게 애뉴얼 1% 정도인데 그 정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게 아주 초창기에 제가 이제 FFR 가이디드 DCB 어플리케이션을 했었을 때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내추럴 코스처럼 보이죠. 한 1% 좀 안 되는 것으로 돼 있고, DS 오니 트리트먼트 한 걸 보면은 애뉴얼리 한 2% 정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DCB 인디케이션은 어떨 것이냐? DCB 인디케이션은 이제 계속 저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거의 그 모든 리전에 다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것이 우리가 이제 멀티베슬 디지즈인데 멀티베슬 디지즈는 스텐으로만 다 치료하는 리전들이 다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스몰 베슬, 디퓨즈, 토티어스, 칼시파이드 이런 리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텐과 같이 컴바인해서 사용된다면 분명 스텐만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서 레지스트를 가지고 프로펜시티 매치해서 했던 연구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쉽게 보시면은 DC 베이스 트리트먼트는 이렇게 프록시마 LAD에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잘 안 되면 DES로, 그냥 서크 같은 데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가 괜찮다면 이제 DCB로, 물론 이제 DS 오니는 전부 두 개를 다 DES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연구의 개념이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DS 오니는 100% DS를 사용하게 되지만은 DC 베이스드는 한 3분의 2에서는 이제 사실 스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멀티베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2년 아웃컴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이스 3.9%, 11% 이게 이제 2년인데 조금 이제 이벤트가 높죠. 멀티베슬이라서 카디악 데스가 이게 통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먹긴 했는데 이벤트는 좀 작았었고요. 그래서 DCB가 좀 좋은 그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메이저 블리딩은 바스켓 스몰 2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결같이 나오는 메시지인데 메이저 블리딩, 특히 우리가 블리딩이 좀 보이면은 약을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DC 베이스드가 항상 메이저 블리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2년 아웃컴 보면 DS 온리보다 DC 베이스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12개월 때까지는 사실 양쪽 군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12개월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고 사실 저희들 3년까지 해보면은 이게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DC 베이스드는 사실은 이제 이 힐링이 끝나는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이벤트가 내추럴 코스처럼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메탈 릴레이티드 이벤트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게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같은 그룹에서 우리가 당뇨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분석을 한 번 더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당뇨가 없는 그룹도 DC 베이스드가 좋지만은 당뇨가 있을 때는 특히 더 이 DC 베이스드가 훨씬 더 그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먼저 벌룬 엔지오플라스티 적극적으로 해보고 DCB 어플리케이션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로는 이제 CTO 리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CTO 리전이 아무래도 메탈을 길게 그리고 약간 언더사이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근데 CTO는 이미 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벌룬으로 플로우를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굳이 우리가 메탈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이 케이스를 모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 그 LAD의 DCB 어플리케이션 하고 나서 보면은 혈관이 굉장히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많이 돼 있는데 팔로우를 해보면 그게 혈관이 많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서크 쪽도 보면은 리니어한 다이섹션들이 길게 보이지만 팔로우에서는 그게 다 정리돼서 없어지고 혈관 다 커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RCA 이걸 보시면은 벌룬 이 DCB 치료하고 나서는 이 RV 브랜치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데 이게 팔로우를 해보면 다 그런 브랜치들이 살아나게 되거든요. 물론 스텐을 넣어도 그럴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DCB를 하게 되면 이런 사이드 브랜치 걱정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레일루멘 로스를 해보니까 0.03 팔로우 엔지오를 다 했던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결과를 보이고요. 보통 DCB를 하게 되면 레일루멘 로스가 0.01에서 0.05 그 사이에 나옵니다. 스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0.02에서 0.04 뭐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이 했던 이제 LAD 리전에서 DCB 한 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 안토니오 콜롬보 선생님은 뭐 DS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스텐을 여러 개, 뭐 11개씩 넣고 막 그러시던데, 이 멀티베슬에 있어서는 계속 구겨서도 넣고 여러 가지 스텐 테크닉을 개발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그 몇 년 전부터 스텐을 버렸습니다. 오직 그 DCB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 데이터로 이제 프로페스트 매치를 해서 보여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거의 DCB가 이렇게 DS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다. 2년 아웃컴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지 베슬들을 가지고 2.5 이상, 2.5가 포함되지 않은 2.5를 넘는 혈관들을 라지 베슬이라고 이제 디파인을 여기서는 했는데, 이 RCT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메타아나리시스를 했는데, 레일로멜 로스에 있어서는 당연히 DCB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카디악 데스 MI TLR도 약간 그 DCB를 페이브하는 것으로, 카디악 데스는 양쪽이 컴패러블 하고 MI도 좀 컴패러블하고, 데스 MI는 서로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TLR에 있어서는 이건 이제 그 리전들마다 좀 다른데 DCB가 좀 좋은 쪽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컴패러블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지 베슬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 이벤트들이 DCB에 페이버하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메이스를 좋게 하는 걸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전 프레퍼레이션. 리전 프레퍼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DCB는 그냥 그 약만 바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리전 프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거의 모든 혈관에 우리가 리전 프랩을 이제 트라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벌룬엔지오플라스를 이 벌룬 투 베슬 레이시오 1.0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요. 요즘에는 뭐 로타블레이션, 아스렉토미, 리소트립스까지도 등장해서 리전 프랩에 동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잘 됐다 그러면 DCB, 잘 안 됐으면 어쨌든지 간에 그 레지디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 스카폴드, 메탈이든 아니든 이런 스카폴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됐다라는 가정은 현재 에비던스들은 이제 플로우가 개선이 됐을 때 0.75 이상의 FFR 또는 이제 레지듀얼 스테노시스가 30%가 안 되거나 다이섹션이 아무리 심하게 보이더라도 플로우가 팀이 3라고 그러면은 DCB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상욱 교수님이 초창기에 그 시퀀트 플리즈 가지고 DCB 온리 연구를 하셨었는데 424명이 이제 팔로까지 다 완전히 마친 사람들이었고요. 여기에서 이게 그 퓨처 이벤트 중에 리스테노시스의 그 독립인자들을 보면은 당뇨, 디스리피데미아, 뭐 디지즈가 심한 이러한 이미 클리니컬한 그 스테투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많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는 보시면은 이미 기존에 베이스라인에서 다이메타스테노스가 심한 것이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돼 있고, 일본 데이터에서도 그 플렉 버든이 한 60%를 넘으면은 사실 이 DCB의 이후에 리스테노시스가 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다면은 뭘로 할 것이냐, 디바이스. 여기 이제 요것이 플렉이 많고 프록시말에 위치한 거에서는 스코링 벌룬이 굉장히 유리한데 플렉을 리디스트리뷰션 시키는데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스코링 벌룬은 이제 거의 70%가 엔지오스컵트고 한 30%가 NSE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했었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플로우 개선은 그냥 플레인 벌룬하고 똑같지만은 다이섹션, 시비어 다이섹션은 스코링 벌룬이 좀 적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이 레지듀얼 리스테노시스도 좀 적게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는 스코링 벌룬이 옵티멀 엔지오그라피 리절트를 더 많이 이룬다. 그럼 그것이 아웃컴과 연관이 되냐? 이건 이제 숫자가 한 200명 좀 넘기 때문에 보시면 스코링 벌룬이 전반적으로 좀 좋긴 한데 트렌드를 보이고요. 옵티멀 엔지오그라피 리절트를 만든다면은 어떤 벌룬이든지 그 이벤트 감소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즘 핫한 시롤리무스, 리무스인데요. 이게 우리가 스텐에서 경험상으로 이제 텍소스를 굉장히 싫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톡식한 페클리탁스를 굉장히, 이 드럭을 자체를 아마 그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이 리무스가 그래서 나오게 된 배경이고요. 사실은 DCB 개발자들은
페클탁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시롤리무스는 절대 쫓아올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모든 개발자들은 지금 시롤리무스를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롤리무스를 드노브에서 한 거를 보면은 이게 이제 70명이죠. 얼마 안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뭐든지 새로운 디바이스는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기가 쉬워서 그런 건데 여기 페클리탁셀 코티드 벌룬은 팔롭을 하게 되면은 루멘의 다이아메터가 커지는 쪽으로 다 움직입니다. 이런 쪽으로. 근데 시롤리무스는 거꾸로 리스테노시스 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레일루멘 로스는 1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클리탁스 0.01, 시롤리무스는 0.1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 페클리탁셀보다 시롤리무스가 레일루멘 로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나노 파티클에 라이포필리카 나노 파티클에 싸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이제 매직 터치인데 매직 터치는 이 시롤리무스가 이제 친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노 파티클로 싸서 델리버리를 시키겠다 해가지고 했던 연구가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레지스트리입니다. 이스트본이라고 여기 보면 코티지가 이제 했던 대규모 2,000명 넘는 레지스트리인데 여기서 이제 그냥 한번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한번 본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시롤리무스 약이 1.27 굉장히 적게 넣습니다. 사실 이 용량 가지고는 이제 턱도 없는데 이렇게 넣었었고 1년 아웃컴을 보면 메이스가 9.9% 너무 많죠. 1년에 거의 10%의 메이스가 생긴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ISR이 그렇지 드노브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메이스 5%.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그 패트릭 서로이 랩에서 매직 터치 OCT까지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121명을 가지고 매직 터치로 해서 RCT를 하셨어요. 반대쪽은 이제 시퀀트 플리즈 니오로 했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넷 게인이 이 페클리탁스에 더 좋은 곳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일 로스가 역시 페클리탁스에 더 좋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일룸의 인라지먼트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53%고 시롤리무스 30%밖에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넌 임퓨리티를 못 맞췄기 때문에 네거티브 트라이얼 굉장히 애매한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에큐트 게인, 그러니까 루멘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그 리코일이 많이 오거든요. 리스테노스가 많이 온다고 되는데 이거는 이미 80년대 벌루렌즈 플라스 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현상인데 이게 지금 시롤리무스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OCT에서도 보면은 다이섹션을 많이 만들면 페클리탁스는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거기에 비해 시롤리무스는 이 레일로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리스테노시스를 막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베이징 리서치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인티마 하이플라시아는 바스큘러 스무스 머슬 셀들이 평상시는 미디어에서 펑셔널한 무브먼트만 하고 있다가 얘네들이 베슬이 어떤 인조리를 받게 되면은 걔네들이 인티마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시크리터리 펑션을 가져가게 되거든요. 약간 스템셀 라이크하게 변형이 됩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세포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프롤리퍼레이션 되면서 인티마를 더 이제 이렇게 자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드벤티티아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쉬고 있는데 얘네들이 자극을 딱 받게 되면 얘네들이 미디아를 뚫고 그 다음에 인티마까지 와서 마이오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 플렉을 이제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미디어와 어드벤티티아를 다 어레스트 시키지 않으면은 리스테노스를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클리탁셀은 이게 그 우리가 이제 60시간 정도 소킹을 시켜가지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시롤리무스거든요. 라파마이신 시롤리무스고 이게 페클리탁셀인데 페클리탁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디퓨전 어드벤티티아까지 그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롤리무스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 인 비보에서 이 그 벌루렌즈 플라시로 시롤리무스를 전달을 해보면 1시간 때는 인티마에 3일 때는 이 미디아 그 다음에 7일째는 이 어드벤티티아에 간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 갖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의 가지 않는 것으로 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드벤티티아에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롤리무스는 결국은
이게 크로닉 리코일, 인티마 하이플라시아 이런 걸 다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D1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스텐에서 만들어내는 크로닉하게, 베리 라이프 롱하게 스텐 릴레이티드 메탈 이벤트가 전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리전 프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 시롤리모스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임상을 임상적인 거 아웃컴이 괜찮으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아웃컴도 2배 정도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드 제너레이션 시롤리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D12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D12 인디케이션은 계속 증가해서 결국은 스텐과 같이 나란히 PCI 길을 걷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숏 퀘션 잠깐. 네. 제가 한 2년간은 유럽 인터벤션 학회에 가보질 못했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 학회 가면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D12 얘기만 한다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 유로 PCR에서 한 3분의 1 정도에서 그 D12 세션이 아닌데도 한 3분의 1, 토탈 3분의 1이 그 D12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거의 올해는 거의 80%? 네, 한 반 이상에서는 거의 D12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스 교수. 네네, 세 번째 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김찬중 교수님이고요.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빨리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리액트 5 트라이얼의 좀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찬중 교수님.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박철수 교수님. 저 의정부 성모병원 김찬주입니다. 현재는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에서 연수 중이고요. 연수 중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사 리액트 5입니다. 이사 리액트 5는 몇 년 전에 발표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사 리액트 5에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관련된 연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9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 스타들이 발표되었는데 2007년도에 트라이톤 팀의 30A 스타디에서 프라스그렐이 클럽드그렐에 비해서 이스케밀 베네핏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그 후에 발표된 플라이토 스타디로 역시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디자인에서 티커그렐이 클럽드그렐보다 이스케밀 베네핏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다는 연구로서 발표되었습니다. 양 연구는 굉장히 비슷한 성질의 약제를 다루고 있지만 디자인이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플레이토 스타디에서는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의 풀 스펙트럼을 다루고 있고 브라이톤 팀이 30A 스타디에서는 PCI를 시행하는 환자를 인롤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플레이토 스타디에서는 프리트리트먼트를 하였고 브라이톤 팀의 30A에서는 프리트리트먼트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브리딩 크라이테리아에서는 플라이토 메이저 브리딩이 티커그레러에서 이제 의미 있게 더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고, 저희던 팀이 30A에서는 팀이 메이저 브리딩이 프라스그렐이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브리딩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님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잠깐 그래도 언급을 드리면 메이저 블리딩이 궁극의 아웃컴인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MI와 이퀴벌런트한 걸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얼리 메이저 블리딩인 경우에는 MI가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MI보다도 훨씬 더 큰데요. 특히나 바크 타입 3C에 있는 경우에는 MI에 미치는 영향보다 블리딩이 모탈리티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플레이토 스터디의 후속 연구를 보면은 이제 티카글레롤이 이스케믹 베네핏을 나타내는 그룹이 인베이스 테라피를 한 그룹뿐만 아니라 넌 인베이스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도 더 의미 있게 증가하는 것으로 또 개선시키는 효과로 나타나지만 프라스그렐은 넌 인베이시브한 그룹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프라스그렐을 프리트리트먼트를 했을 경우에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지만 플레이토 스타디 결과를 보면 티카글레롤은 프리트리트먼트를 하는 것이 베네핏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는 프라스그렐이 티카글레롤에 비해서 더 단점이 많은 약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얼월드 레지스트리를 고려해 보면은 조금 더 다른 양상, 혼재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히라 데이터와 그리고 미국의 빅데이터를 같이 합쳐서 62,000명의 환자를 PS 매칭한 결과를 보면 티카그레롤은 클로피도그렐에 비해서 넷 어드버스 아웃컴을 개선시키는 결과를 보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4,000명의 억부나 신드롬 대상으로 한 레나미 스터디에서는 프라스그렐이 오히려 네이스 혹은 메이스에서 티카그레롤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고, 그리고 9만 명의 스테미 환자를 대상으로 한 UK 레지스트리에서는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보다 더 뚜렷하게 나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P2Y 이니비터가 더 나은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사르엑트5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사라는 거는 이제 연구하는 지역에 가까이 있는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티카그레롤이 이제 오키스프로나 신드롬 환자에 있어서는 프라스그렐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가정의 근거들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스타들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카그레롤과 프라스그렐을 오키스프로나 신드롬 환자에 있어서 헤드 투 헤드 컴퍼리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아웃컴은 12개월간의 데스, MI, 스트로크의 컴포지트 아웃컴이었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박 타입 3-5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했었고요. 오키스프로나 신드롬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베이스 스트래티지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 4,000명의 환자들을 랜덤하게 되었었고요. 각각의 그룹에서 약 2,000명씩 로케이션이 되었습니다. 스테미 환자의 경우에는 양 약제 모두 표준 용량대로 로딩을 한 후에 엔지오그래피와 PCI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non-ST elevation of 코로나 신드롬에서는 티카그레롤 로딩을 하고, 티카그레롤 그룹에서는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엔지오 PCI를 진행을 하지만, 프라스그롤 그룹에서는 엔지오그래피를 시행하고 아나토미를 확인한 다음에 로딩을 진행한 후에 10mg QD를 메인터넌스 하는 것으로 이제 스트래티지로 하였습니다. 이 환자에서 나이가 75세 이상이거나 몸무게가 60kg 미만인 경우에는 프라스그렐 5mg을 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환자는 평균 약 64세 정도의 환자였고, 당뇨가 약 20% 정도 포함이 되었었고요. 80%가 넘는 환자들이 AMI로 내원하였습니다. 80%가 넘는 환자들이 PCR을 진행했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는 연구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프라스그렐 그룹에서 티카그레롤 그룹과 비교하여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그 프라스그렐 그룹에서 블리딩 아웃컴이 더 증가하지 않는, 블리딩 아웃컴은 의미 있게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각각의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스템이나 non-STEMI, 언스테이블 엔자이나 등 오키스프로나 신드롬의 각 스펙트럼 모두에 걸쳐서 공이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케믹 베네핏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프라스그렐은 티카그레롤과 비교해서 데스, MI, 스트로크의 컴포지트 아웃컴을 개선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메이저 블리딩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ESC 2019년도에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다른 결과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 당시에 왜 프라스그렐이 티카그레롤보다 나은 결과를 보였는지 관해서 이제 해석을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티카그레롤은 원 사이드 피치 올 스트래티지를 유지한 반면에, 프라스그렐은 트라이턴 티미 30A 스터디가 발표된 후에 발표된 트리얼로지 스터디나 오코스트 스터디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블리딩 리스크가 높은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고, 그리고 로딩을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로딩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턴 티미 30A 스터디에서 이제 제시된 대로 이 약제는 PCI 하는 환자에 있어서 최종의 결과를 보이는 약제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프라스코렐이 티카그레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이러한 과거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약제 본연의 그 성격에 맞게끔 그 약제를 투여하는 전략을 짠 것이 주요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이제 제시된 연구,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제시된 메커니즘으로는 로딩한 후에 플레이틀릿 이니비션 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는 플레이틀릿이 이니비션 되는 정도가 로딩 도주를 투여한 프라스코렐에서 티카그레롤보다 더 많이 플레이틀릿 이니비션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고 특히나 더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은 티카그레롤 자체의 본연의 약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디스미와 그리고 컨덕션 업노멀티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플레이토 스터디, 페가수스 스터디, 그리고 소크라테스 유클리드 스터디에서는 티카그레롤을 투여한 그룹에서 또 약제를 중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는데요. 이런 환자에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드버스 아웃컴으로 연결되는 거는 과거에 발표된 파리 스터디에서 약제를 중단하는 패턴 그리고 안티플레이드 에이전트의 시세이션 패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즉 파리스 스터디 결과를 보면은 뎁트를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 의사가 환자가 필요 없다고 디스커넥션을 권유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부작용이나 혹은 블리딩 그리고 환자가 넌 어디어런스로 인해서 디스럽션이 되는 경우에는 어드버스 아웃컴이 더 뚜렷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르액트 5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안티플레이드 엔저를 시세이션하는 패턴, 환자의 넌 어디어런스가 이 티카글레롤의 어드버스 아웃컴의 증가와 연관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해석을 붙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카그레롤의 특징인 이 더블 리버서블 바인딩의 결과는 특히 환자의 넌 어디어런스와 연관이 됐을 때 더 환자를 버너러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은 환자가 티카그레롤의 사이드 이펙트로 인해서 약제를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그 바인딩이 리버서블 하면서 금방 더 환자가 플레이틀 이니비션에서 약해지면서 어드버스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프라스코렐의 더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스코렐 5mg을 투여했을 때 티카그레롤을 90mg BID를 유지한 그룹에 비해서 이스케믹 이벤트가 더 떨어지지 않고 블리딩 아웃컴은 뉴머리컬하게 더 개선되는 효과를 보임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효과가 프라스코렐의 더 좋은 아웃컴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었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에 보면은 PCI 하는 그룹에서는 그 본 연구와 비슷하게 프라스코렐이 티카그렐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블리딩 이벤트는 차이가 없으며 특히 스테미 환자에 있어서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에서 양국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뉴머리컬하게 분명히 티카그레롤이 좋지 않은 그런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특히 MI 환자에 있어서는 티카그레롤에서 의미 있게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EJM 에디토리얼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프라스코렐의 컨트라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은 환자에 있어서 스테미 환자의 경우에는 프라스코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non-ST elevation of coronary 신드롬인 경우에는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후에 PCI를 시행하는 경우에 프라스코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캐비지하는 경우에는 두 약제 모두 다 고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브스타디아와 마찬가지로 non-invasive 테라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티카그레롤을 우선적으로 권유하도록 이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스트에이시안 파퓰레이션에서 이제 적용된 프라스코렐 연구에 대해서 네네 교수님. 네, 뉴욕이 지금 한 자정이죠. 여기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 세션인데요. 시간이 네.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김찬준 교수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빠르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스그렐 연구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연구들은 이제 프라스핏 ACS 연구였고요. 이런 연구에서는 이제 프라스그렐의 장점과 블리딩 리스크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희 우리나라 정영 교수님 말씀하신 A매치 연구에서도 프라스그렐의 PFD 가이드드 테라피를 했을 때 보다 더 좋은 연과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연구는 몇 년 전에 발표된 저희 나라 김영익 교수님 발표하신 호스트 RPAC에서도 프라스그렐 베이스 디아스포레이션이 의미 있는 아웃컴 개선 역할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PCI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프라스그렐 모노세라피 그룹에서는 향후 프라스그렐 모노세라피의 가능성이 계속 탐구가 되고 있고, 이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라도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는 AC에서는 프라스그렐 티카고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프라스그렐 선호가 되고, 아직 ACCAH에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JCS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스그렐 20, 매너드 3.75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르액티브 5에서는 프라스그렐과 티카고렐의 프라스그렐의 이 티카고렐보다 우월한 점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런 결과의 바탕에서는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의 스트래티지, 그리고 플레이트 이니비션하고 도스 레지먼하는 패턴, 그리고 사이드 에펙트의 프로파일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SX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라스그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향후에는 좀 더 다른 스트래티지로 프라스그렐 모노테라피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패널 디스커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패널로는 강시혁 쌤, 변재호 쌤, 사현경 쌤, 서성면 쌤, 이승중 쌤, 이중희 쌤, 정우영 쌤 나와 계시는데요. 약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 개인별로 잠깐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성모병원 변재호입니다. 저는 신은석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DCB를 많이 사용을 할 때 이게 이제 리전 풀업을 잘 하고 잘 넘어가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안 넘어가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쩔 수 없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환자 코로나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얼마 정도까지 번론 안 한 상태에서 유효성이 있을지 그게 항상 궁금했는데 혹시 답을 주실 수 있으시죠? 리유즈를 해도 그런 경우 리유즈를 해도 되는지 새로 꺼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한번 이게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2분 안에 델리버리를 하라고 레커멘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세 겹으로 접혀져 있는데 그 안쪽에는 드럭이 남아있기 때문에 번론을 폈다가 접지만 않으면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가서 이제 하시다 보면 2분은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빼면은 사실은 그건 리유즈가 불가능하다고. 네. 질문이 많은데 하나만 그냥 하겠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신 데이터 중에 당뇨병 환자에서 유독 그 DCB가 DS보다 우월한 거가 변재호 했고 정우영 했고. 네, 그래서 더 DCB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몰 디퓨즈 멀티베슬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병변에서는 라지 베슬은 스텐 하나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DCB로 치료할 수가 있어서 그 모든 스몰 베슬들까지 멀티플하게 스텐을 넣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또 롱텀 아웃컴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DCB에 있어서는 당뇨가 좀 좋은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서성민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잠깐 갔을 때 그 교수님께서 LAD 스테미에 이제 DCB만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딴 병원으로 갈 사람, 여행 때문에 왔다가 잠깐 와서 MI 맞고 가는 사람들인데 온 사람들 잠깐 DCB하고 우리는 보지도 않을 텐데 스테미 환자 DCB 하는 게 괜찮냐 제가 몇 번 계속 강조를 했었고요. 그래도 계속 DCB 하시고 보내셨는데 정말 스테미 플락버든 스로번스 버든 많은 환자들도 DCB 가능한지 프레퍼러시만 잘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
스럼버스 버든이 많은 리전일수록 사실 DCB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실제로 보면은 레블레이션 그 스테미 환자들 트라이얼 한 걸 보면은 굉장히 여러 번 스럼버스 석션을 해가지고 거의 스럼버스 버든을 없앤 다음에 드럭 델리버리를 했을 경우에 사실 이제 팔로업에서 FFR 밸류가 좋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럼버스가 버든이 많고 스럼버스 석션에서 제거가 안 된다 그러면 스텐을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런 리전들을 저도 좀 해봤는데 거의 리스테노시스 생기는 게 한 20% 이상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리전은 안 좋은 리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DS랑 비교해서 비슷하다고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더 좋다는 게 제가 아직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BVS 같은 경우에는 DS보다 약간 나쁘거나 그냥 비슷하다 정도로 나왔는데 DCB는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금속이 없다일 텐데요. 만약 BVS도 물성이 좀 더 좋아지면 DS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더 좋다고 하는 건 데스 MI에서는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데스 MI에 있어서는 그 이벤트, 두 가지 이벤트, 하드 엔드 포인트는 스테미에서조차도 벌로엔지오플라스티가 하고 스텐하고 거의 컴패러블 하거든요. DCB가 더 좋다는 거는 메탈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서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서는 리피드 리바스쿠레이제이션 그리고 블리딩 이벤트 이러한 것들이 더 좋게 나와서 메이스가 좋은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쇼텀 피리어드 1년 이내에서는 좋은 것들은 이제 스텐 스럼보시스인데 이게 라지 넘버로 스터디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애뉴얼 0.3% 발생된다고 돼 있잖아요. 세컨 제너레이션 DS에서의 스텐 스럼보시스는 그것을 거의 스럼보시스 이벤트가 거의 안 생깁니다. DCB는. 그런 면에서 대규모 임상으로 가게 되면 DCB가 데스 MI도 줄일 거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한 1000명 이내의 연구들에서는 이제 DCB가 더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피트 리바스쿠리제이션과 메이저 블리딩 포인트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BVS는 사실은 이제 얼마나 좋은 BVS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국은 BVS와 DCB가 같이 컴바인하게 되면 메탈 프리 PCI를 이루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좋은 BRS가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롱텀하게는 롱텀 메탈 이벤트들은 거의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DS보다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승준 교수님 그래도 저도 신인석 교수님께 마지막 짧게 얘기 드리면 우리 리전 프랩 항상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원래 스탠트 보험 기준이 본론하고도 레지듀얼 30% 남는 그런 인컴플레이트 부분은 물론 우리가 그렇게 요즘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다음에 보험 기준 안에서 리전 프랩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더 어치브 하려면 쉽게 생각하면 시간을 더 갖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보험 기준 안에서 여러 개의 본론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뭘 더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본론을 많이 안 주시기 때문에 CTO가 아닌 병변에서는 참 어려운데 처음부터 여기 보면은 시비어 다이섹션, 에큐트 클로저의 원인이 80년대 데이터를 보면은 라지 본론, 그러니까 1.3배 이상의 레퍼런스 베스보다 1.3배 이상을 초이스하게 되면은 다이섹션이 크게 생기면서 에큐트 클로저가 발생이 더 리스크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일단 약간 언더사이징으로 하이 프레셔를 줄 수 있는 넌 컴플레이트 본론으로 먼저 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티멀 사이즈의 본론으로 파이널하게 이제 본론 엔지오플라스를 해서 하는 게 가장 세이프하게 리전 프랩을 잘 만드는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2개까지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런 방법을 하시면은 어떨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3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저 멀리 뉴욕의 김찬준, 그 다음에 사영경, 이중희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셨는데 그래도 이중희, 사영경 선생님 질문 뉴욕에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원조 세브란스 기독병 이중입니다. 저도 사실 신은석 교수님께 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요. 항상 교수님 강의 듣고 저도 이제 여러 코로나리 병변에서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인트라 코로나리 이미지 가이드로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스텐트를 놓고 이제 모스트 프로젝티브 아웃컴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MSA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리 이미지에서는 DCB 엔지오플라스티 이후에 어떤 팩터가 조금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지, 그리고 또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보면은 항상 이게 좀 파이널 이미지에서 이제 뭐 드럭이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렇게 얇은 층이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드럭 딜리버리랑 좀 연관이 있을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아, 이미지는 그 아이부스로 하시는 건가요? 아이부스 OCT 둘 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까지 나와 있는 그 에비던스로는 사실 그 베이스라인의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 그 다음에 아이부스에서 플렉 버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로시저 이후에 레지듀얼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가 그 리스테노시스와 연관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이섹션 시비리티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 60년대 데이터를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사실 뎁트도 없었고요. 안티코아굴레이션, 뭐 바졸랄 이런 것들을 스타틴 특히 이런 드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리스테노시스를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80년대 벌룬엔지오플라스티에서 안 좋은 건 이제 시비어 다이섹션이거든요. 타입 C 다이섹션 이상. 근데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C 다이섹션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단지 플로우 리미팅 다이섹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이제 리스테노시스나 이런 이벤트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약간 다른 리니어하게 보인다는 건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디서 그렇게 보이는 건지. 저도 OCT를 보면은 이게 그 엔도셀리움에 리니어하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뭐 제가 한번 나중에 공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페클리탁셀 파티클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포스트 쉐도잉이 있고 해서 크리스탈라이즈된 파티클이 그 인티마 이렇게 박혀서 보이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영경 선생님은 뉴욕에 좀 질문을 주세요. 프라스렐,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포턴트 B2Y12 이니비터가 역할이 큰 분야가 뭐 당연히 심혈관 중재 분야도 있지만 이스케믹 스트로크에서의 그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 말씀 주신 스터디를 비롯해서 뭐 다른 스터디들 포함해서 이 프라스구렐이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지금 그 측면에서는 좀 어땠는지, 이게 말씀 주신 스터디는 이제 컴포지트 아웃컴으로 이제 말씀을 주셔서 어땠는지 좀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를 인디케이션으로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이스케믹 스트로크이 이제 아웃컴이 결과로 나오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게 왜냐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 TI에는 이제 프라스구렐의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이제 그 있는 환자를 쓸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스트로크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그 프라스구렐도 이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네, 그래서 프라스구렐과 이제 티카구렐 모두 다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제 이사렉트5 스타디 결과에서는. 그리고 다른 결과에서도 이제 과거에 그 이스케믹 그 스트로크 있는 환자들은 이제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프라스구렐을 사용한 그룹에서는 그 이사렉트5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김찬준 교수님, 아주 숏 퀘션. 네네. 그 프라스구렐이 1번 약이잖아요. 실제 유효은 뭐만 있습니까? ACS에서. 프라스구렐, 그 티카만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 티카가 연구가 많이 되긴 했는데요. 네. 프라스구렐하고 티카구렐하고 양구는 이제 비교한 연구가 마우스사인의 레지스트리 데이터로 밝혀진 거가 이제 카디오바스쿨러 인터벤션에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요. 프라스구렐도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와이드하게 데이터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프라스구렐보다는 네, 미국 사람들은 티카 좋아하죠, 아직도. 네, 티카구렐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됐고요. 아마 김찬준 교수님이 좀 외로우셨나 봐요. 좀 수다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